인천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오피스텔을 250채 넘게 가진 부부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데요. 이번에도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50채 넘게 가진 부부가 파산을 했다. 지금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을 가질 수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십시오. 일단 이 부부는 2021년도 2월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동탄 1지구와 2지구에서 무려 250가구가 넘게 매입을 했는데요. 당시에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과 갭이 좁아졌습니다. 예. 갭 투자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매입한 것은 삼성 화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수원 예. 삼성전자죠. 이게 이제 시입 직원이 2월, 3월에 입사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원룸을 구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6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예.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년 후인 지난해 2020년도 2월 달에 전세 금액만도 1억 3,500, 1억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 높아지는 깡돈 정세가 돼버린 거죠. 예. 이 사람들은 1년 넘게 동탄 1, 2 신도시와 2 신도시 사이에서 중개사를 내세워서 매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한 중개사한테 전속 매입을 이렇게 막 의뢰하고 약속했기 예. 때문에 예. 주변 지역에서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입한 상태에서 이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을 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세납 체금으로, 세금 체납으로 좀 이제 깡통 전세가 터진 거죠. 전담했던 부동산 중개사가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개사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을 했다면 이 중개사에게도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사기를 알고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도 중개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 예. 만약에 그러려면 이 중개사무소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나 행정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 행정처벌은 적어도 영업정지나 또는 뭐 자격정지로 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중개를 할 때 예. 이게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실 여부가 또 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사기를 알고선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중개를 했다면 분명히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동탄에서 벌어진 사건도 인천 미추홀구 사건과 좀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예. 미추홀구는 이제 1139가구나 되는데요. 거기는 건물을 지었을 때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업자가 이거를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를 은행의 융자를 받고 은행이 융자가 없는 것처럼 해서 전세를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융자 금액과 전세금을 합치면 집값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미추홀구는 그래서 은행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 화성의 동탄 오피스텔은 선순위 채권이 없습니다. 그게 천만다행으로 세입자가 만약에 예. 이 집을 원하게 되면 나중에 채권 상계도 할 수 있고요. 예. 만약 경매가 들어가도 최소한의 비용은 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은 지금 없는 상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래도 임차인들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세가 전셋값이 좀 그때 많이 당시보다 떨어져 많이 있는 떨어져 상태죠. 있어서 손해는 불가피한 거죠. 화성의 예. 부부들이 1억 2천, 1억 1,500에 샀던 것이 1억 3천, 4천 됐다면은 취득세를 내고 등기세를 내고 또 이러다 보면은 재산세도 못 내서 문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은 좀 봤을 겁니다. 몇 벽이라도 예. 가구당. 근데 이제 만약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당시보다 가격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매매 가격도 낮아졌고 전세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 가격이 그 정도 예전 들어갈 정도 금액이 된다면 대환이 되잖아요, 이게. 예. 대환이 되지 않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적게는 몇 천만 원 정도는 손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형사처벌 가능 여부 뭐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 임대인 부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애당초 이 양반들이 그 전세를 놓을 때 매입 가격보다 높은 거를 알면서도 사기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 임대를 놨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처음에 매입할 때 가격과 지금 올라간 가격 갭 차이는 이익을 받겠지만은 사기성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갭 투자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 뭐 월세를 받거나 또는 뭐 매각 차익을 노려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아마도 경찰이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최근 지금 뭐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세 사기에 활용된 주택 유형을 보니까 주로 대부분이 신축 빌라 혹은 다세대 주택이고 그리고 또 수도권 특정 일부 지역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혹시 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신축 빌라는 깨끗하니까 누구나가 선호하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빌라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빌트인이라고 해서 안에 내부 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놓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축 빌라가 있는 지역은 예. 대부분 1인 가족이나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작은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이라서 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몇 평형 그러면은 가격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어느 게 더 높은지 낮은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중개사에게 믿고 이렇게 그 임대를 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중서민층이 서민층이 사는 지역이 이런 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미추홀구도 소변동뿐이 아니라 요 화곡동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이 중심가나 또는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고 서민들 주택가 이런 게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공장이 많은 인근 지역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피해 지역이 이렇게 그 도시 외곽 지역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전세 사기 사건의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 유난히 2030 청년층의 피해가 컸거든요. 뭐 조금 전에도 이 청년층이 신축 빌라 선호도가 높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층에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 2030 세대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취약계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소득도 낮다 보니까 작고 또 이 비아파트 부분 저렴한 쪽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전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건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한다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권리를 분석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네.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2년 전에 이맘때 이 시점을 좀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집값이 급등하고 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전세 만기일이 지금 다가온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전세 사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당연합니다. 우려가 더 나오고 늘어날 있거든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그 뭐랄까 그 전세 수요도 줄었거든요. 예. 전세 대출보다 전세 보증금 전환율이 더 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도 줄고 물량은 나오고 또 예전에 그 전세 들어갔던 금액만큼 대환 전세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 전세가 1억 5천, 2억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소유자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3억을 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금년 연말까지 고금리가 지속되면 상당수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피해가 계속해서 네, 나올 수 이게 있다.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예.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서 좀 날 수 있는데 지금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한 그 금액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예. 특히 전세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매매 가격도 지금 하락폭은 줄었지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반등 기미가 있지만 아직은 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제마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라는 건 아직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세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기 사건처럼 불거져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피해 사례들을 봤을 때 중개사만 믿고 진행을 했을 때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전세 사기들을 보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라 결탁을 해서 사기가 지금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개사의 말만을 믿기보다는 좀 스스로 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세입자의 입장이라면은 현장에 가서 시세와 또 이 전세나 매매 시세를 충분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계약할 그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해야 되고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5, 60%가 넘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저당권이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이 그 제한 물건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정부도 이제 지방세나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금도 세금 체납과 관련된 것도 국사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그 빌라 사건 같은 경우도 제3자를 그 대표로 내세우고 이 사기를 쳤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소유자를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기 사건을 보면은 진짜 소유자가 없습니다. 제3자를 내놓고 계약하거나 위임해서 계약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세라는 게 사인 간의 계약이면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예. 돈 어디 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돌려줄래? 언제 줄래? 이를 물어보는데 네.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불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임차인이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예. 돌려줄 수 없는 걸 모르고 주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산 상태도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산 상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물어봐도 되겠지만 못한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그분의 신용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계약 전에 대해 신용과 관련된 내용 모두 그 조사를 충분하게 탐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나에 대한 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좀 꼼꼼하게 스스로 네.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이제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거든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이제 주택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그리고 주택 구입을 할 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책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선 첫 번째 그 우선 매수권과 관련된 건 뭐 좀 디테일하게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예.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은 최초 법상 가격에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낙찰됩니다. 떨어집니다. 예. 유찰될 때마다. 그러면 1억이 7천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두 번 되면 4억 9천 되거든요. 49% 되죠. 예. 서울지방법원 관할은 2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매수권을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예. 만약에 1억의 경매가 나온 거를 1,000만 원까지 기다렸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럴 적당한 수도 선이 있겠네요. 어딘지 예. 또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이게 좀 실행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경쟁이 됐을 때에는 우선 매수를 준다는 그런 조건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첫 번째 입찰을 하거나 두 번째 입찰을 했을 때 똑같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미추홀고 사건으로 은행의 경매를 유예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당 채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일반 채권은 강제 경매인데 예. 임의 경매를 연장시키는 거는 은행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미추홀고 같은 경우는 이 사인 간의 거래가 없이 은행만의 그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임차인들이 좀 더 오랜 기간 거기서 거주하면서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예. 좀 잘 다듬으면은 임차인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원칙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한 기준이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LH나 SH나 GH에 경기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집에 우선 입주권을 좀 부여하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전세를 만약에 얻는다면 한 5년이나 또는 3년이나 이렇게 이자가 없는 대출로 한 2, 3억 정도 주고 나중에 돈을 번 다음에 이자를 내는 이자 유예 제도 이런 것도 좀 저리로 융자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제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또는 SJ 보증보험이나 금융공사에서 지금 그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정부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후적 대책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전적 대책으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하려면은 계약금과 잔금을 다 내고 그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어느 정도 가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한테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또는 보증보험에 가서 내 집이 똑같은 물건이니까 어느 정도 전세를 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서 발급 제도를 만든다면 예. 임차인은 그 이상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임대인도 수요자가 감소하니까 더 이상 임대 금액을 못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도 이미 보증보험에서 가입 금액이 확정된다면 이 보증보험에서는 또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는 선수의 채권을 전부 분석한 상태입니다. 예. 정부가 임차인에게 선수의 채권을 분석하는 권리를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더 제도화시킨다면 이 전세 사기를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이 좀 서둘러서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